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26살 청년 류도인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짙은 남색 표지, 하얀 글씨로 새겨진 제목 빼앗긴 고향. 4년 전 그는 죽음의 강을 건넜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 후에 시작됐죠. 12번의 거절, 무너지는 밤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새벽들. 도윤의 눈앞에 아버지의 낡은 수첩이 떠올랐어요. 빗둘빗둘한 글씨로 적힌 한 문장. 고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험하다. 하지만 가야만 한다. 이제 그 수첩은 책이 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노트북을 열며 다짐했어요. 총 대신 펜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그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건너야 했던 강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리고 그 강 건너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류도인은 22살 청년이었습니다. 북한 강원도의 작은 산간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지금 군복무 중이었어요. 도윤이 살던 집은 낡았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었죠. 그 집 안방 구석, 삐걱거리는 서랍장 맨 밑칸에는 도윤만 아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수첩이었어요. 수첩은 손때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표지는 이미 해져서 실밥이 풀렸고 종이는 누렇게 바랬죠. 도윤은 그 수첩을 펼칠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삐뚤삐뚤했어요. 마치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글씨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도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배고플 때 진실을 본다. 수첩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도윤은 이 문장을 볼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뜻일까? 아버지는 왜 이런 말을 남긴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군부대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점호를 서고 훈련을 하고 정치학습을 받았어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도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작은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몰래 하는 독서 모임이었어요. 같은 부대 선임 한 명이 외부에서 몰래 구해온 책들을 몇몇 믿을 만한 후임들과 돌려 읽었습니다. 주로 낡은 소설책이나 잡지였죠. 도윤은 그 책들을 읽으며 처음으로 다른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책 속 주인공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질문하고 선택했어요. 도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의문이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 걸까? 어느 날 밤 도윤은 홀로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그 글씨들을 천천히 읽었어요. 아버지의 글씨는 여전히 비뚤비뚤했지만 이제는 왠지 떨림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려는 떨림. 도윤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멍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이대로만 살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도윤의 긴 여정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부대는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름, 그는 특별 임무로 평양 근교 지역으로 파견됐어요. 군 행사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본 평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윤이 살던 강원도 산간 마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높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넓은 도로에는 자동차가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훨씬 깨끗했죠. 저기 봐. 평양음악대학 학생들이래.
선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광장 한쪽에서 젊은이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도윤은 그런 악기를 실제로 본 적이 없었어요. 책에서만 봤죠. 한 여학생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하얗고 부드러워 보였어요. 옷은 말끔했고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 애들은 다 간부 자식들이야. 평양 특권층이지. 선임의 말에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며칠 뒤 도윤은 다시 변두리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풍산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평양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들은 무너질 듯 낡았고 아이들은 맨발로 돌아다녔죠. 한 할머니가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풀을 뜯고 있었어요. 먹을 것을 찾는 거였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같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평양의 그 학생들과 여기 할머니는 정말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걸까? 부대로 돌아온 뒤 도윤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매일 저녁 정치학습 시간이 괴로웠어요. 감찰반장 리철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는 항상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죠. 우리 공화국은 인민의 낙원이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어요. 평양의 바이올린 소녀와 풍산의 맨발 아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류도윤 동무. 갑자기 리철수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화들짝 놀라 일어섰어요. 오늘 학습 내용을 복창해 보시오. 리철수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안 듣고 있었군. 사상이 해이해진 게 아니오? 리철수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도윤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다른 동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철수는 한참 도윤을 노려보다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수첩을 떠올렸어요. 사람은 배고플 때 진실을 본다. 그 문장이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풍산의 할머니는 배가 고파서 풀을 뜯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평등하고 행복한 나라라는 말은 정말 진실일까? 도윤의 가슴 속에서 의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천천히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6월 15일이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급 소집됐어요. 도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웅성거리고 있었죠. 중대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했어요. 동무들, 중요한 발표가 있다. 최고사령부의 결정으로 올해 전역 예정자들의 복무기간이 3년 연장된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귀를 의심했어요. 3년이라고요. 3년이나 더요.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모두 충성으로 받들어라. 중대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도윤의 옆자리에 앉은 동료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년. 그는 원래 3달 뒤면 전역이었어요. 고향에 돌아가 어머니를 돕고 동생들을 돌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날은 3년이나 더 미뤄진 거였죠. 그날 밤 도윤은 화장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3년을 더 여기서 보낸다면 그는 25살이 될 거였어요. 어머니는 더 늙을 것이고 동생들은 혼자 자랄 겁니다. 이건 아니야.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뒤 도윤은 배가 아파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급성 장염이었어요. 군이 가는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진찰하며 물었죠. 요즘 스트레스가 심하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의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사흘만 쉬어. 내가 기록은 일주일로 해줄게. 도윤은 군의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온기가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작게 말했습니다. 군의관은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도윤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장마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나는 달라져야 해. 도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뒤 도윤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독서 모임에서 얻은 책 한 권에 남쪽 지리 정보가 조금 나와 있었어요. 도윤은 그것을 외웠습니다. 장마철이면 강물이 불어납니다. 경비도 조금 느슨해지죠. 도윤은 2달 정도면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식량을 조금씩 모으고 몸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다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새로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험하다. 하지만 가야만 한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향? 아버지가 말한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도윤은 문득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한때 무언가를 꿈꿨을지 모른다고요. 아버지. 도윤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결심의 눈물이기도 했죠. 이 나라를 바꾸는 일 누군가는 해야 해요. 그 누군가가 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윤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긴 여정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물이 도윤의 입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었어요. 하지만 물살은 너무 거셌습니다. 몸이 둥둥 떠내려갔죠. 이대로 죽는 건가?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뱃속에 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도윤의 발이 무언가에 걸렸어요. 물속에 잠긴 바위였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발로 밀어내며 겨우 고개를 물 위로 올렸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떠내려가는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어요. 온 힘을 다해 매달렸습니다. 물살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도윤의 몸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팔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손가락이 저리기 시작했죠.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도윤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의식이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편히 죽으면 안 될까? 절망이 도윤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팔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어요. 손가락이 나뭇가지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슴팍에서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수첩이었습니다.
비닐에 여러 겹 싸서 옷 안에 넣어둔 수첩이었죠. 도윤은 그 감촉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 수첩 속 글귀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은 배고플 때 진실을 본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험하다. 하지만 가야만 한다. 도윤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 고향으로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나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오직 빗소리와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다시 나뭇가지를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었어요.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아직 안 돼.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도윤은 물살이 조금 약해진 걸 느꼈습니다. 강폭이 넓어지면서 흐름이 느려진 거였어요. 도윤은 천천히 강둑 쪽으로 헤엄쳤습니다.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에 한 번씩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도윤의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지늘기 발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도윤은 비틀거리며 강둑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그는 풀밭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가 덜덜덜 부딪혔습니다.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어 무거웠죠. 도윤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살았다. 나 살았어.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엔 작은 웃음이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고 또 웃었어요. 웃다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무서웠고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어요. 한참을 누워있던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겨우 섰어요. 그리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쪽이었어요. 도윤은 그 불빛을 향해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짝.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풀밭 사이로 몸을 낮추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어요. 젖은 옷은 무겁게 몸에 달라붙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앞에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높고 날카로웠어요.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게 마지막 장벽이었죠. 저것만 넘으면 조심해야 해. 지뢰가 있을 수도 있어. 도윤은 천천히 땅을 살폈습니다. 비에 젖은 흙은 질퍽했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발끝으로 땅을 먼저 더듬었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불빛이 움직였어요. 도윤은 재빨리 풀숲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투둑, 투둑.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윤은 숨을 참았어요. 불빛은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쪽 경비병인가, 북쪽 추격병인가. 도윤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북쪽 군인이라면 그는 지금 즉시 체포될 거였어요. 아니, 그 자리에서 쏘일 수도 있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은 풀밭에 바짝 엎드렸어요. 얼굴을 땅에 묻었습니다. 진흙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여기 이상 없음.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어느 쪽 말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숨도 쉬지 않았어요. 불빛이 도윤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멀어졌어요. 도윤은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팔이 떨렸지만 움직일 수 없었죠. 충분히 시간이 흐른 뒤 도윤은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불빛은 이미 멀리 가 있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철조망이 바로 앞이었습니다. 도윤은 철조망을 자세히 살폈어요.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 그는 구석진 곳을 찾아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철조망 틈새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철사가 옷을 찢었어요. 살같이 긁혔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왔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계속 전진했어요. 철사가 팔뚝을 핥히고 허벅지를 긁었습니다. 피가 흘렀죠. 마침내 철조망을 빠져나왔습니다. 도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리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또 다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개였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두, 두, 두.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귀를 기울였어요. 그것은 나팔 소리 같았습니다. 아침 점호 때 부는 나팔 소리요. 남쪽이다. 저게 남쪽 군부대야. 도윤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만약 저들이 자신을 적으로 오해하면 어떡하죠? 도윤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렸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한 불빛이 도윤을 비쳤습니다. 거기 멈춰.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한국어였어요. 하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남쪽 말투였죠. 도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었어요. 쏘지 마세요. 저는 귀순자입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이 쉬어 있었어요. 움직이지 마. 그대로 있어.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가 땅을 밟는 소리였어요. 도윤은 두 손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기가 없습니다. 북에서 왔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더 떨렸습니다. 불빛이 너무 강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신원 확인한다. 그대로 있어. 군인 한 명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였어요. 군인은 조심스럽게 도윤의 몸을 살폈습니다. 무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무기 없음. 전신 부상 상태. 군인이 뒤쪽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봤어요. 이름이 뭐야? 류도윤입니다. 22살이고 북한 강원도에서 왔어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군인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귀순자 확인. 의무반 대기바람. 도윤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은 여전히 들고 있었지만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 군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리에 힘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군인이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무너졌어요. 엎드려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요. 도윤은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두려움, 안도감, 슬픔,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곧 의무병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도윤을 들것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따뜻한 담요가 몸을 감쌌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비는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도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이 느껴졌어요. 젖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도윤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정말로 안전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낯설었습니다. 도윤은 그곳에서 남한 사회에 대해 배웠어요. 은행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면접 보는 법.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담당 선생님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날, 도윤은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놀라웠어요. 높은 건물들, 밝은 간판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평양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어요. 정부에서 마련해준 작은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좁았어요.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충분했어요.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게 신기했죠. 도윤은 아버지의 수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비닐을 벗기니 여전히 누런 종이가 보였어요. 물에 젖어 조금 불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까지 왔어요. 도윤은 수첩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첫 한 달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윤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물건을 정리하고 계산대를 보고 청소를 했습니다. 일은 단순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님이 물어왔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어요. 남한 말투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도윤이 더듬거리자 손님은 짜증낸 표우로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작아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달째 도윤은 공사장에서도 일했습니다. 낮에는 공사장, 밤에는 편의점. 잠은 4시간도 못 잤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도윤은 참았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도윤은 고시원 방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초췌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뺨은 야위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까지 온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에서도 힘들었지만 남에서도 힘들었어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도윤은 책상 위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아버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험하다. 하지만 가야만 한다. 도윤은 이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곳에는 또 다른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글을 쓰고 싶었다. 진실을 말하는 글을.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도 글을 쓰고 싶어 했다고요. 그는 수첩을 더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수첩에는 짧은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전쟁 전 고향 이야기, 헤어진 가족 이야기, 배고픔 속에서도 지켜낸 희망 이야기. 도윤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수첩은 그냥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설이었어요. 아버지. 도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자신도 글을 쓰고 싶다고요. 다음 날 도윤은 공사장 일을 그만뒀습니다. 대신 작은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경험이 없으시네요. 전공이 아니시잖아요. 차갑게 돌아오는 말들이었습니다. 도윤은 낙심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번째 출판사에서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작은 독립 출판사였어요.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편집일 해본 적 있어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책을 정말 좋아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일주일만 일해봐요. 그 후에 정식으로 결정할게요. 도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판사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도윤은 편집 보조로 일했어요. 원고를 스캔하고 교정지를 정리하고 행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허드렛 일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도윤은 행복했습니다. 책 냄새가 좋았어요. 새 책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작가들이 회의하는 소리를 들으며 도윤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도윤 씨, 이 원고 좀 읽어봐요. 어느 날 사장님이 두꺼운 원고 뭉치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놀랐어요. 제가요? 네. 신인 작가 원고인데 솔직한 의견이 듣고 싶어서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밤을 새워 원고를 읽었어요. 이야기는 흥미로웠지만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좋은데요. 인물의 감정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더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면. 도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건방진가 싶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윤 씨, 감각이 있네요. 그날부터 도윤은 더 많은 원고를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자신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이제 출판사 정식 직원이 됐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도윤은 만족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환하게 빛났어요. 도윤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전쟁과 헤어짐, 그리고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도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아니,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계속 글을 썼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에서 보았던 것들, 느꼈던 것들, 남으로 오면서 겪은 것들. 모든 게 글이 되어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20페이지를 완성했습니다. 처음으로 쓴 소설의 시작이었어요. 도윤은 파일을 저장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가도 괜찮아.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새로운 꿈이 싹트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이제 23이었어요. 그는 밤마다 글을 썼습니다. 낮에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자신의 소설을 이어갔어요. 소설의 제목은 빼앗긴 고향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한 청년이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어요. 도윤은 자신의 경험을 녹여냈지만 그대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소설로 재구성했죠. 드디어 원고가 완성됐습니다. 250페이지였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에서 하얀 종이들이 차곡차곡 나왔어요. 드디어 끝났어. 도윤은 원고 뭉치를 두 손으로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년간의 밤들이 이 종이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용기를 내어 사장님께 원고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제가 쓴 소설이에요. 읽어봐 주시겠어요? 사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원고를 받았습니다. 도윤 씨가 소설을 썼어요? 언제요?
밤마다 조금씩 썼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장님은 원고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며칠 시간 줘요. 꼼꼼히 읽어볼게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며칠은 정말 길었어요. 도윤은 일하면서도 계속 사장님의 눈치를 봤습니다. 사장님은 점심시간에도 퇴근 전에도 원고를 읽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사장님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긴장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앉아요. 사장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 소설 출판하기는 어려워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우리 출판사는 너무 작아요. 이런 주제는 큰 출판사에서 다뤄야 해요. 사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역시 안 되는 걸까요? 하지만요. 사장님이 원고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 잘 썼어요. 특히 인물의 감정 묘사가 뛰어나요.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편집자로서 평가해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대형 출판사 몇 곳에 추천해 볼게요. 제가 아는 편집장님들한테 연락해 보죠. 정말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 씨는 작가가 될 자격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꼭 세상에 나와야 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12곳의 출판사에서 거절 답장이 왔어요. 주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상업성이 부족합니다. 신인 작가의 작품으로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차갑게 돌아오는 말들이었습니다. 도윤은 낙심했어요. 밤마다 원고를 들여다보며 고쳤습니다. 뭐가 부족한 걸까요? 10석 달째 마지막 희망이었던 출판사에서도 거절 메일이 왔습니다. 도윤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작가가 될 수 없는 걸까? 도윤은 책상 위 아버지의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낡아서 모서리가 해졌어요. 도윤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나는 글을 쓰고 싶었다. 진실을 말하는 글을. 아버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도 이런 좌절을 겪었을까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뒤척였어요. 그리고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원고를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서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글에는 분노가 너무 많았어요. 북한 체제에 대한 분노, 불평등에 대한 분노.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분노만은 아니었습니다. 희망도 필요했어요. 도윤은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구조는 그대로 두되 감정의 결을 다듬었어요. 분노 속에서도 작은 따뜻함을, 절망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찾아 넣었습니다. 6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도윤은 이제 24이었어요. 개정된 원고를 다시 사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훨씬 좋아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곳의 출판사를 소개해줬어요. 중견 출판사였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 만에 답이 왔습니다. 면담 요청이었어요. 도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편집장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도윤을 보자마자 악수를 청했어요. 원고 재미있게 읽었어요. 특히 주인공의 내면 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윤은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해요. 중반부 전개가 너무 빠르고 후반부는 좀 더 구체적이면 좋겠어요.
편집장은 원고에 빼곡히 메모한 종이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함께 작업해 봅시다. 제대로 된 책을 만들어 봐요. 2년. 긴 시간이었지만 도윤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어요. 그날부터 도윤과 편집장의 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편집장은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히 짚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인공은 뭘 느끼고 있나요?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죠? 독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글이 부족하다는 걸 계속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편집장의 질문에 답하면서 도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이제 26살이었어요. 드디어 완성된 원고가 나왔습니다. 300페이지였어요. 처음보다 50페이지가 늘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출간 준비를 시작합시다. 편집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책이 나오는 건가요? 석 달 뒤 도윤은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책이 나왔다고요. 도윤은 달려갔어요. 책상 위에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는 심플했어요. 짙은 남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빼앗긴 고향.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헌정사가 있었어요. 이 책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아버지의 수첩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책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책을 놓고 그 옆에 아버지의 수첩을 나란히 놓았어요. 낡은 수첩과 새 책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나는 이제 총 대신 펜을 듭니다. 한 사람의 글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믿음으로. 도윤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